오늘 라이브의 두 번째 영상은 에너지 전쟁, 세 자루의 총. 최근에 그 에너지 관련 뉴스 보시면은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태양광이 답이라는 기사를 보다가 다음 날은 또 가스터빈 주문이 역대 최고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또 다음 날은 원전을 껐던 독일 총리가 실수였다 인정하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에너지 관련 뉴스들이 좀 혼란 속에 있는데, 올해 3월에 JP 모건에서 이 95페이지짜리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보고서가 그 혼란의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이 표지를 보시면은 서부 영화 장면처럼 세 사람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한 명은 풍력 발전기를 들고 있고, 한 명은 가스통을 들고 있고요. 또 한 명은 핵마크가 달린 장비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Fighting Words, 세 진영이 진짜로 싸우고 있다. 그래서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 보고서를 이제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더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이 세 진영 모두 이기고 있다는 증거와 지고 있다는 증거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5페이지를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은 에너지 뉴스를 볼 때, 이 사람은 이쪽 편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라고 뉴스에 나와서 말한 사람이 누구 편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구분해야지 편향이 생기지 않는다. 근데 이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에너지 전문가가 아닙니다. 석유공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발전소에서 일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고서를 다루는 이유는 이건 꼭 봐야겠다. 왜냐? 에너지 관련 뉴스나 유튜브 영상 보시다 보면은 이 한쪽 편에 치우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태양광이 답이다. 원전이 답이다. 석유 없으면 다 끝난다.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숫자보다는 어떤 서사, 내러티브에 좀 치중돼 있고요. 근데 이 보고서가 그래도 읽어보면은 굉장히 숫자에 충실하다. 태양광 쪽 숫자도 좀 까보고, 가스 쪽도 까보고, 원자력도 좀 까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와중에 보면은 재생에너지보다는 석유가스 그리고 대형 원자력 쪽에 조금 친화적인 보고서라서 중립은 아니고요. 다만 적어도 각 진영의 숫자, 그러니까 데이터를 꽤 엄밀하게 검증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알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미리 좀 읽고 나름대로 정리해 봤는데, 에너지 업계의 기본 지형도를 오늘 같이 그려보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업계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또 댓글로 보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벨리에 또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일단 제 밑밥을 좀 깔아야겠습니다. 에너지 전문가가 아니다. 틀릴 수 있다. 보험을 가입해 두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에너지 전쟁이라고 하는데 왜 하필 2026년에 이 싸움이 격화된 걸까? 보고서를 보면은 이유가 3개 정도입니다. 첫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바이든 때 그 풍력, 태양광, 전기차에 쏟아 부었던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었죠. 반대로 석유와 가스 개발에는 더 힘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이 진영에서는 우리 지원금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라고 긴장하고, 화석연료 진영에서는 이제 우리 차례다 기대하는 이런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쨌든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진영에서 되게 편향적인 의견을 쏟는 것도 이해가 가죠. 엄청난 진짜 수천조 단위의 그런 산업들인데 전부 다 로비와 또 학자들도 다들 서포트를 하면서 자기 편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편향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런 긴장감이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이죠.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하면서 이란 최고 지도자 사망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됩니다. 그 세 번째, 기술적 영역에서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또 엄청나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챗GPT 질문 한 번 할 때 쓰는 전기가 구글 검색의 수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AI 데이터 센터들이 미국 전력 전체의 거의 4에서 6%를 쓰고 있고, 이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전쟁, 기술, 이 세 가지 충격이 2026년에 격화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이 보고서를 쓰신 분이 마이클 샘발레스트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JP모건의 자산운용 부문의 시장 및 투자 전략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보고서를 16년째 매년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좀 좋게 본 이유가 있는데, 보통 월가 쪽 보고서면은 이쪽에 투자해라 라는 결론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데, 이 보고서는 결론이 좀 복잡하다.
어느 쪽도 쉬운 답이 아니라는 거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서 첫 페이지에 재밌는 일화가 나오는데요. 몇 년 전에 어떤 컨퍼런스에서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고객이 마이애미 해변에서 다가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샌발레스트가 에너지 전환 속도와 비용에 대해서 한 발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해변까지 이제 뭐 쫓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기하려고 온 거죠. 그래서 둘이서 이제 해변에서 굉장히 한참을 토론을 했는데 그 팩트와 관련된 부분들에는 합의점을 찾은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이 팩트를 기반으로 뭘 해야 하느냐는 서로 합의를 못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게 바로 샌발레스가 말하는 현재 에너지 논쟁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팩트들은 다 뭐 보이는데 다들 해석이 다르다. 그래서 보고서 제목이 Fighting Words, 그런 언어들이 싸우고 있다. 해석들이 싸우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보고서를 5개 파트로 나눠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광과 풍력, 녹색 에너지의 진짜 실력이 어떤지를 봅니다. 두 번째는 석유와 가스, 그러니까 AI가 불러온 전력 위기와 호르무즈 해역이고요. 세 번째 파트는 원자력, 중국이 질주하는 부분과 이게 작게 만들면 싸질까라는 질문이죠. 그럼 네 번째 파트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불편한 현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그러면은 뭘 봐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좋은 소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광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에너지 전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어느 쪽 편이든 굉장히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인데요. 24년, 25년 전 세계에서 새로 지은 발전소의 90% 이상이 재생에너지였습니다. 석탄도 아니고 가스도 아니고 태양광과 풍력이 90%인 거죠. 그 차트를 보시면 여기 붉은 선이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인데 그 90%에 도달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 패널 가격이 설치 비용까지 고려하면은 10년 전에 40%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태양광의 총 용량이 거의 3,000기가와트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000기가와트면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보통 1기가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 3,000개의 용량에 해당하는 태양광 패널이 지구 위에 깔려 있는 셈인데요. 물론 태양광은 밤에 안 되고 흐린 날에 또 효율이 떨어지니까 실제 발전량은 그보다 좀 적다는 걸 감안해야겠지만 어쨌든 태양광 쪽으로 엄청난 드라이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 에너지 전환 잘 되고 있구나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보고서가 날카로운 이유는 여기서 멈추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진짜 비용이 얼마냐? 진짜 비용이. 그래서 이 부분이 보고서에서 가장 기술적인 파트인데요.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2025년에 EMBER, 엠버라는 에너지 싱크탱크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요지가 뭐냐? 라스베거스 같은 햇볕 좋은 도시에서 태양광의 배터리 저장을 더하면은 천연가스 발전소와 비용이 비슷해진다. 이거였습니다. 천연가스와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이면 엄청난 겁니다. 가스가 없어도 도시의 전기를 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샌발레스트가 이 엠버 보고서를 완전히 뜯어봤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쓴 표현이 좀 재밌는데 완전한 내시경 검사를 해봤다. 그렇게 해봤더니 엠버가 쓴 비용 계산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문제가 뭐였냐? 이 태양광 패널의 설치 비용을 킬로와트당 436달러로 잡았거든요. 이게 어떤 근거로 나온 숫자냐? 전 세계 평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평균에는 중국이 엄청나게 큰 비중으로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중국에서는 태양광을 정말 싸게 깔 수 있다고 합니다. 인건비도 낮고 정부 보조금도 있고 환경 규제도 덜 하니까. 근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비용은 NREL이라는 그 미국 국립연구소 기준으로 킬로와트당 923달러라고 하는데요. 여기다 간접비를 더하면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측의 설치 비용을 비교하면은 미국이 2배가 넘는다는 게 결론이고요. 그래서 샌발레스트가 미국의 실제 비용으로 다시 계산해 봤는데 태양광을 미국 전역에 최대로 깔았을 때 시스템의 전체 비용이 메가와트 시당 그 210달러가 나왔습니다. 이런 엠버 보고서가 너무나 좀 싸게 계산됐다. 실제로는 뭐 가스 같은 경우에 메가와트 시당 한 55에서 85달러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 비용이
가스의 최대 4배, 그럼 최소로 적게 잡아도 한 2배 정도는 넘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금 40%를 지급한다고 해도 태양광은 여전히 가스보다 비싸다라는 게 샌발레스트의 논리입니다. 물론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태양광 비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또 격차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최종적인 결론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다만 보고서가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중국 가격을 기초로 한 비용 분석을 중국 가격을 기초로 해서 미국 정책을 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간에는 아직 태양광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약간 인식이 깔려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중국의 태양광 패널은 대체 어떻게 그렇게 싼 것인가? 지금 이제 중국은 에너지 세계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태양광, 풍력, 석탄, 원자력, 수소, 배터리, 전기차 뭐 하나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그 소비량이 지금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전 세계 발전량 증가분의 50%가 중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 생산만 봐도 전 세계 태양광 모듈의 75%가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중국의 태양광 모듈 생산 용량은 1045기가와트인데 실제 생산은 587기가와트라는 거죠. 용량이 실제 생산의 거의 2배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냐? 과잉 설비입니다. 이 과잉 설비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굉장히 싸게 밀어내는 그런 덤핑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결과가 이제 처참합니다. 보고서에 나온 그런 전 세계 태양광 기업 18개의 그런 수익률을 보면은 중국 기업 14개가 적자고요. 다시 말해서 돈을 잃으면서 팔고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정부 보조금이 계속 주어지면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태양광이 자체적으로 수익 모델이나 비용 절감 구조를 확립한 게 아니고 그냥 중국만 엄청 출혈 경쟁을 하면서 싸게 만드는 건데 이게 사실은 중국조차도 국가의 보조금빨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행간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샌발레스트가 여기서 정말 불편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태양광 패널 자체라기보다는 이거를 지금 만드는데 필요한 히토류나 비철 금속을 채굴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환경 파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예일대 환경 성과 지수를 보면은 중국은 같은 소득 수준의 그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환경 건강 점수와 중금속 노출 점수가 완전히 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꽝시, 구이저우, 후베이 같은 성에서는 농경지의 카드뮴 그 농도 자체가 안전 기준의 5배를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이제 중국산 먹으면은 불안하겠죠. 이렇게 중금속이 엄청나게 높으니까.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중국 북부에는 4마일짜리 그 독성 슬러지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4마일이면은 대충 6km 정도 되는 거대한 독성 호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게 겨울에는 마르면서 그 납이나 카드뮴이나 토륨 등의 그런 말라서 먼지처럼 오염돼서 이제 퍼뜨려지겠죠. 또 여름에는 그 물질이 지하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서 샌발레스트는 이렇게 이제 씁니다. 많은 녹색 에너지 옹호자들이 중국의 재생 에너지 진전을 열렬히 칭찬하면서 이것과 불가분하게 연결된 환경 파괴 이슈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충격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게 가성비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이 싸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그 비용을 대신 치르고 있다는 뜻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이 이 저렴하게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환경 파괴를 세금처럼 대가로 치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공정하게 보면은 이 중국의 태양광이 세계적으로 탈탄소화에는 기여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양쪽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태양광 진영의 이야기입니다. 성장세는 놀랍다. 아까 보셨죠? 성장세는 놀랍지만 비용의 착시가 있고 또 비금전적인 엄청난 환경 파괴 대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석유와 가스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왜 가스 산업이 오히려 호황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보고서에서 가장 현실적인 파트로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AI가 전기를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이 속도를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숫자를 보면 감이 오실 텐데요.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전기가 얼마나 드느냐?
2020년에 GPT-3를 학습시킬 때는 4에서 5메가와트 정도의 그런 파워가 들었습니다. 큰 빌딩 하나를 돌리는 수준입니다. 근데 2025년 일론 머스크의 그록 3를 학습시키는 데는 100에서 150메가와트. 요게 이제 로그 그래프라서 1, 10, 100, 1000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150에서 200메가와트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그러니까 불과 뭐 한 4, 5년 사이에 20배가 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30년에는 하나의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4에서 16기가와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4에서 16기가와트면 아까 전에 원전 한 개가 1기가와트니까 원전이 4개에서 16개나 필요하다. 하나의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AI 모델 하나에 그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기업들도 이 전기,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오픈 AI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발표한 전력 파트너십이 30.5기가와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미국이 원전 전성기 때 5년 동안 건설한 원전에서 발전한 총 용량의 7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원전을 한창 많이 지을 때 5년 동안 한 거 전체에 거의 맞먹는다. 고작 오픈 AI 하나의 회사가 그 5년치 원전 발전량의 캐파시티에 필적한 전기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샘 알트만은 내부 메모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의 한 8배인 250기가와트다 라고 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 최대 전력 소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전력 수요가 미국 전력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이 PJM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메릴랜드, 오하이오 등 13개 주를 관할하는 미국 최대의 전력 시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6,700만 명이 쓰는 전기를 관리하고요. 이 PJM에서 용량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발전소한테 혹시 전기가 부족할 때 대비해서 대기해달라. 내가 쓸 전기는 좀 준비해달라 하고서 주는 보험료 같은 건데요. 이 보험료가 24년, 25년에 메가와트당 28.92달러였습니다. 근데 이게 25, 26년 1년 사이에 269.92달러로 833% 폭등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써야 되는 비상용 전기를 킵해 놓는데 드는 비용이 1년 사이에 거의 10배 올랐다는 거죠. 여기서 한술 더 떠서 27, 28년에는 가격 상한선인 333.44달러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또 불과 1년 사이에 20% 이상 오른 거죠. 근데 이 상한선이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지 없었으면은 530달러까지 2배 가까이 올랐을 거라 합니다. 그러니까 AI 때문에 지금 전기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뛰고 있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가정용 전기료 가격도 덩달아 뛰고 있다고 합니다. 뉴저지에서는 가정 전기료가 30에서 36% 올랐고 메릴랜드는 24% 올랐고요. 그래서 주민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25년에만 최소 25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주민 반대로 취소가 됐는데 이거는 24년도 대비해서 4배 많은 숫자고요. 이때는 한 6건 정도 취소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석유, 가스 진영이 근본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유다. 그럼 실제 AI 전력은 뭘로 채우고 있느냐?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데이터가 이겁니다. 데이터 센터들이 자체 발전소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장비의 75%가 천연가스 기반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저장은 한 21% 미만이고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속도입니다. 그리드에 연결을 하려면은 중간값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5년 정도 평균적으로 걸리는데 가스 터빈은 한 1년 반에서 3년 사이면 돌아갑니다. 이 AI 인프라 사업자한테 지금 AI 인프라 제공해야 되는데 몇 개월 지원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수조 달러의 기회비용이죠. 그래서 빠르게 짓기 위해서 가스 기반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 워크로드의 대부분은 24시간 돌아가는 추론이랑 클라우드 서비스죠. 그래서 밤이라고 해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밤에 뭐 아마존 클라우드가 멈출 수는 없겠죠. 태양광으로 돌아가다가 밤 돼가지고 클라우드가 셧다운 된다. 이게 문제겠죠. 그래서 태양광 배터리로 만약에 이거를 100% 커버하려면은 앞에서 본 것처럼 비용이 2배에서 4배로 뛰게 됩니다. 이렇게 전력 수요가 AI 때문에 이제 폭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들이 가스터빈 제조사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GE, 베르노바, 시멘스, 미쓰비시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전 세계 가스터빈 시장의 60에서 75%를 차지하는데요. 지금 주문이 역대 최대다.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 GE 같은 경우에 한 해 생산된 터빈을 48기에서 70에서 80기로 늘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5배에서 2배 정도. 그런데도 이게 완판이라서 2030년까지 예약이 매진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이 회사들 주가도 크게 뛰었죠. 그래서 22년 1월 기준으로 보면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1800% 올랐고요. 롤스로이스나 블룸에너지도 거의 10배, 8배 정도 올랐고 같은 기간 S&P가 요때 한 36에서 55%, 40, 50% 올랐으니까 거의 10배, 20배 정도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거는 이겁니다. 시장은 이미 에너지 전환기에 가장 먼저 돈을 버는 건 가스 인프라라는 데에 베팅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오일과 가스, 그러니까 레거시 발전 진영에는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터진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이 보고서가 지금 3월 3일에 나왔었는데 이란 공습이 이제 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 시장 3일 만에 급하게 이 보고서가 2페이지를 추가해서 나왔는데 이 급히 추가한 2페이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 샌벨레스트는 두 개의 축으로 각국의 취약성을 분석했습니다. 이 가로축은 뭐냐? 가로축은 에너지에서 석유와 가스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석유와 가스가 이 국가의 에너지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 다음 세로축은 수입 의존도입니다. 석유와 가스를 얼마나 수입에 의존하느냐. 가장 위험한 위치는 그래프의 오른쪽 위에 있는 국가들이죠. 실제로 석유와 가스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수입 의존도도 굉장히 높은 국가들, 요게 이제 제일 위험한 국가인데 여기 딱 슬프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한국, 대만, 이탈리아, 그다음 독일,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이 지금 제일 위험하고요. 그래서 한국 수치가 거의 최고 꼭대기에 있다. 왜냐하면 석유 수입 의존도도 100%고 그다음 가스 수입 의존도도 100%고 유용 최종 에너지에서 석유가 45%, 가스가 22%를 차지합니다. 반면 중국은 예상보다는 덜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캐는 석탄이 에너지의 54%를 차지하고 가스도 이제 자체 생산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국은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고서가 또 하나의 위험 요소를 지적하는데요. 바로 미국의 전략 석유 비축유가 또 역사적인 저점에 있습니다. 하필이면 미 바이든 행정부 때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대량 방출을 했는데 이게 원래 이게 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기에 쓰라고 있는 건데 국내 물가 그때 재선을 위해서 물가 잡아야 되니까 다 풀어버려가지고 지금 전략 비축유가 굉장히 역사적인 저점에 있고요. 근데 그나마 이제 샌벨레스트가 짚은 긍정적 포인트도 있는데 이 GDP당 석유 소비량, 그러니까 석유 집약도가 이제 90년대 걸프전 시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세계가 예전보다 적은 기름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유가 충격이 1970년대만큼은 치명적이진 않을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석유 가스 진영의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로 황금기를 맞이했다. 그리고 필요성을 부정하기가 어렵다. 다만 호르무즈 한 곳의 병목이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진영인 원자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력도 중심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32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동시에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6기에서 이제 8기를 추가적으로 건설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2030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원전 발전국이 될 전망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비용인데요. 중국의 최근 원전들은 이제 서방의 15에서 35% 비용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거의 서방에서 하나 짓는 돈으로 중국은 3개에서 7개를 짓는 거죠. 건설 기간도 꽤나 혁신적인데요. 2010년 이후에 거의 모든 중국 원전이 7년 이내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냐? 이 핀란드의 그 오킬루 오토
원전 같은 경우에는 19년이 걸렸고요. 3호기가. 그러니까 미국 보글 3, 4호기는 14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서방 대비해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기간이면 원전을 뚝딱 만들어낸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중국은 비용도 시간도 절감하면서 원전을 후딱후딱 짓는데 미국이나 서방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 보고서와 후속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은 네 가지 요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설계 표준화입니다. 미국은 원전마다 설계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보고서 표현을 빌리자면은 파편화된 시장이라고 합니다. 원전을 지을 때마다 새로운 설계를 하기 때문에 매번 처음부터 시작하는 셈이죠. 반면에 중국은 두 가지 모델, CMP와 CPR을 표준화해서 반복 건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설계를 반복해서 시공팀이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공급망도 안정되고 인허가도 빨라지는 거죠. 일단 두 번째는 전략적인 국산화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중국은 처음에 외국의 원자로를 수입해서 바로 배치를 하면서 동시에 그런 단순한 재래식 부품부터 국내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수입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할수록 비용이 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국산화율 상승과 건설비 하락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네이처지의 연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설 인력의 축적입니다. 미국은 1978년 이후에 새로운 원전 착공이 없었습니다. 거의 50년이니까 사실상 그때 일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현역을 떠났다고 보면 되겠죠. 그 사이에 원전을 지을 줄 아는 인력이나 공급업체나 노하우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건설에 들어가도 한참 지나야 완공이 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중국은 20년 동안 쉬지 않고 원전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6기에서 8기를 짓고 있으니까 인력과 노하우가 축적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자금 조달할 수 있게 해주고, 발전 차익을 보전해주고, 또 인허가를 간소화해 준다든지 환경 영향 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든지 하는 거죠. 이거는 중국 산업 정책 전반에 해당하는 패턴입니다. 태양광에서도 배터리에서도 전기차에서도 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국은 멈추지 않고 좀 무서운 게 4세대 원전, 토륨 원자로, 부유식 원전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핵융합 연구에서도 기록적인 성과를 이제 내고 있고요.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편한 팩트를 짚어보자면은, 이 기술 역량의 일부는 합법적 이전으로 쌓인 것도 있지만 좀 꼼수도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 단적으로 2010년에 중국군 해커들이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기밀 설계를 빼가고 미국 법무부가 2024년에 이거를 기소를 했었죠. 어쨌든 굉장히 무섭게 지고 올라오고 있다. 자,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 이 네 가지 요인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서방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극도로 어려운 구조적 우위이기 때문이죠. 마치 반도체 영역처럼 에너지 원전 영역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잡고 있다. 이 표준화, 국산화, 인력 축적, 정부 지원,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는 지금 중국밖에 없습니다. 이 서방이 다시 원전을 짓겠다 선언하는 건 쉽지만 지금 공급망이 사라지고 인력도 복원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리겠죠. 실제로 이런 후회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인데요. 이제 올 1월에 그 메르츠 총리가 그 원전 폐쇄는 심각한 전략적인 실수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PwC 분석에 따르면은 원전을 유지했으면 전력 가격이 지금 25% 정도 낮았을 거라고 하고요. 지금 독일 산업용 전기료는 미국과 중국의 3배입니다. 에너지 집약 제조업이 해외로 그래서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게 하필이면 이럴 때 AI 흐름에 있어서 전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죠.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과 미국의 산업용 전기가 3배니까 AI나 이런 산업 전반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서방 세계의 대안으로 떠오른 게 소형 모듈 원자로 SMR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습니다. SMR 관련 주가 지수가 2024년 초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2025년 상반기에만 13억 달러가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도 2025년 12월 2개 SMR 프로젝트에 8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고요. 근데 샘 발레스가 여기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원자로를 작게 만들면 정말 싸질까? 왜냐하면 샘 발레스트에 따르면은 원자력의 역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왔다고 하는데요. 보고서에 재미난 차트가 있습니다. 이 1950년대 원자로가 처음 상용화됐을 때 이 크기가 100메가와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들이 꼭 깨달은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크게 만들수록 킬로와트당 비용이 떨어지는구나. 즉,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왜냐? 원전에는 건설비, 안전설비, 인력, 인허가 같은 고정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데요. 원자로가 크든 작든 이 고정 비용은 어차피 거의 비슷하게 드니까 그럼 원전을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전기를 더 많이 뽑아야지 킬로와트당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80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평균 원전 크기가 1기가와트, 그러니까 1000메가와트가 됐고 이후 40년간 이 크기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SMR은 사실 요대로 회귀하자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로 효율을 개선해온 흐름을 거꾸로 돌린다는 말이 됩니다. 300메가와트 이하로 작게 만들어서 공장에서 찍어내고 직렬 생산으로 비용을 낮추겠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경제성이 입증된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 NRC 위원장 앨리슨 연구팀이 4가지 SMR 설계를 분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 결론은 이런데요. 이 규모의 불경제 때문에 SMR의 자본 비용과 운영 비용이 대형 원전보다 높을 수 있다. 그리고 학습 효과 모듈화, 공기 단축만으로는 이 비용의 열위를 충분히 상쇄하기 어렵다. 그래서 큰 원전 하나를 짓든 작은 원전 3개를 짓든 각각에 필요한 안전설비, 규제 인증, 운영 인력은 크기에 비례해서 줄어들지가 않는다는 거죠. 작은 원전 3개면 안전설비도 3세트, 인허가도 3번, 운영도임도 3개가 필요하다. 비슷하게 TBA, 테네시 계곡개발공사 연구도 또 있는데 비슷하게 SMR 한 개의 비용이 얼마냐 했을 때 균등화 비용을 환산하면은 메가와트 시트당 196달러인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 복합 화력가스 발전소가 55에서 85달러로 하니까 SMR이 2~3배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원자력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서방에서는 지금 중국 대비해서 너무 비싸고 오래 걸린다는 게 핵심 문제죠. SMR은 이거를 작게 만들어서 해결하겠다는 건데 작게 만들면 오히려 비용이 올라가는 규모의 불경제 문제를 아직 극복한다는 입증이 안 되고 있다. 물론 SMR이 영원히 안 된다는 건 알겠죠. 어쨌든 1980년대에 비해서는 지금 또 40년 이상의 기술 발전이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기대와 현실 사이에 좀 큰 격차가 있지 않을까? 이게 가장 솔직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중국이 거의 독주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어쨌든 3가지 진영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죠. 각 진영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봤는데 태양광은 빠르게 깔리고 있지만 비용에 착시가 있다. 가스는 AI 수요로 호황이지만 지정학적인 약점이 있다. 원자력은 깨끗하지만 서방에서 경제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나옵니다. 3개 다 문제가 있으면은 단기적으로 3개를 잘 조합하면서 신재생으로 빨리 전환하면 안 될까? 근데 보고서를 끝까지 읽어보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꽤 불편합니다. 신재생으로의 전환이 구조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규모인데요. 스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에너지 역사학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하고 빌 게이츠가 가장 좋아하는 저자라고 한 사람이죠. 이 보고서의 마지막 에세이에서 스밀이 아주 불편한 숫자들을 제시합니다. 숫자가 좀 많은데 핵심만 짚어보면은 일단 철강, 암모니아, 항공유, 선박 연료 이 4가지가 현대 경제와 산업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현재 대부분 석탄이나 석유 같은 레거시 발전에 의해 수급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친환경으로 전환한다는 거는 결국은 수소로 탈탄소화한다는 건데 이걸 하려면은 연간 2억 5천만 톤 이상의 그린 수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전 세계 그린 수소 생산량이 얼마냐? 50만 톤밖에 안 됩니다. 500배를 늘려야지 그린 수소를 가지고 기존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500배를 늘릴 수 있느냐? 500배를 늘리기 위해서는 만 40테라와트시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중국의 2024년 전체 발전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전기를 늘리는데 풍력과 태양광 설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린 수소 하기 위해서 또 전기를 생산해야 되고 그렇게 요걸 하기 위한 태양광 설비나 풍력 설비가 또 5조 달러 5조 달러니까 한화로는 지금 거의 7,500조가 듭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근데 이걸로 줄일 수 있는 그 탄소 배출이 전체 배출의 한 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또 시멘트도 문제라고 짚는데요. 이 시멘트가 지금 전 세계 CO2 이산화탄소의 8%를 내뿜고 있는데 이건 현재 기술로는 전기로 만들기가 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만 가지고는 인류가 사용하는 필수적인 원자재들을 공급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결론이고요. 이 왜 중요하냐? 풍력이나 태양광이 아까 전에 깔린다고 했지만 아무리 빨리 깔려도 전기로 돌릴 수 없는 영역이 사실 에너지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뜻이죠. 샌발리스트에 따르면은 전 세계 전기 화율은 아직 32%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전기로 대체가 어렵다는 거고, 그럼 아무리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2%라는 숫자 어디서 나왔냐? 이 샌발레스가 이 보고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유용 최종 에너지라는 측정법을 씁니다. 보통 에너지 통계는 석탄이나 가스를 태울 때 날아가는 열까지 포함하는데 이걸 빼고 실제로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만 계산한 거죠. 이렇게 하면 전기의 비중이 기존 통계보다 좀 더 높게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화석 연료 수요가 당장 사라지기에는 기존 규모가 워낙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최소 수십 년 뒤를 바라봐야 한다. 전기 아무리 생산 싸게 하면 뭐하냐? 70%는 대체가 어렵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 하루 이틀 아니고 수십 년 뒤다. 그런 얘기고 그 사이에 이제 가스 인프라 투자도 구조적으로 필요하겠죠. 두 번째 문제는 비용입니다. 이건 세진력 모두에 해당하는 벽인데 간단히 말하면은 에너지를 싸게 바꾸는 건 비싸다라는 겁니다. 재생 에너지의 LCOE, 그러니까 그 균등화 발전 비용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걸 이제 실제 24시간 그 365일 전기로 전환하려면은 저장, 송전, 백업 시스템 비용이 이 발전 비용의 2배까지 붙습니다. 앞에서 본 그 엠버 사례가 정확히 이거고요. 그 원자력은 서방에서 와트당 15달러, 중국에서 2달러인데 서방이 중국의 비용 구조를 복제하려면은 10년 이상의 공급망과 인력 복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SMR은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규모의 불경제로 대형 원전보다 오히려 비쌀 수 있고요. 그 다음 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싸지만 지금 탄소세 오르고 있죠.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면은 경쟁력이 또 달라집니다. 전 세계 배출의 28%가 탄소세나 배출권으로 커버되고 있지만 면제랑 할인 빼면은 실질 탄소 가격은 톤당 19달러에 불과하죠. 그래서 지금 세진력 모두 우리가 제일 싸다, 우리 싸다 주장하지만 셋 다 사실은 싸게 전력을 생산하는 데는 각각 다 한계가 있다. 그리고 계산에 빠진 비용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본인한테 불리한 건 빼놓고 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에서는 시스템 비용, 가스에서는 탄소 비용, 원자력에서는 건설 리스크가 빠져 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다들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벽을 인식한 상태에서 투자자는 뭘 봐야 될까요? 저는 이 보고서 읽으면서 단기 이벤트보다는 조금 구조적인 흐름을 추적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기 유가가 100달러냐, 80달러냐 보다 에너지 산업의 판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가 보여주는 구조적 흐름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지금 가스 인프라가 전환기의 구조적 수혜자다. 재생에너지가 아무리 빨리 성장해도 에너지 전환기 동안 가스가 메워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 전력, 산업열, 겨울 피크 수요, 가스 터빈 주문이 지금 역대 최고치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구조적 수요가 반영된 거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다. 그래서 가스 터빈 제조사 주가가 4, 5년 동안 500에서 1800%가 오른 것. 이런 구조를 이미 시장이 반영하고 있고요. 그럼 우린 투자자로서 이 흐름이 맞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반영된 가격이냐 이런 부분을 살펴서 매수 매도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재생에너지는 성장은 확실하되 타이밍이 조금 복잡한 섹터입니다. 태양광 설치량은 매년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죠. 24, 25년에 신규 발전 용량의 90% 이상이 아까 전에 재생에너지라고 했고요. 장기 방향성은 명확하다. 하지만 투자 타이밍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중국의 과잉 설비 정리 여부,
중국의 태양광 기업 18개 중에 14개가 적자인데 이 상태가 지속될 수 없겠죠. 정리가 시작되면 패널 가격이 오를 거고, 그럼 또 설치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겠죠. 두 번째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또 있습니다. 태양광과 배터리에 대한 관세가 미국 내 비용 구조를 또 바꾸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저장하는 거에 대한 경제성. 지금 요런 세 가지 변수가 투자 시점을 결정한다. 너무 뻔한 얘기이긴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매수 매도 추천 같은 거 하면은 랜덤으로 찍는 거나 다름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원자력은 어쨌든 스토리와 실적의 간극이 좀 가장 큰 섹터다. SMR 주가가 지금 2배 이상 올랐는데 경제성이 입증된 사례는 하나도 없지 않나? 반면에 이제 그 기존 대형 원전을 그 보유한 기업은 또 다른 얘기죠. 기존 원전은 이미 지어진 인프라이기 때문에 건설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MR에 베팅하는 거는 기술주 투자다. 기존 원전에 투자하는 건 인프라 투자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같은 원자력이라 이름이지만 완전히 다른 리스크 프로파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SMR 기업들 중에 만약에 그 경제성을 입증하는 회사가 있다면은 그거는 뭐 1000% 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봐야 되고, 그럼 어떤 부분을 주시해야 되느냐? 저는 어쨌든 단기 이벤트보다 5가지 구조적인 변수를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된다. 첫 번째는 글로벌 전기화율의 추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32%라고 하는데요. 이 32%라는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면은 재생에너지 쪽 시장이 구조적으로 커지는 거죠. 이쪽이 많이 오를 거면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하는 게 맞고, 근데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면은 가스 인프라 쪽 중요성이 오래 유지된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글로벌 전기화율을 살펴보고 관련한 리서치도 한번 읽어보면서 가늠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태양광의 시스템 비용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개념인데 태양광 패널 자체의 비용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를 LCOE,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패널이 평생 만들어내는 전기를 평균 내면은 1kWh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패널 비용만으로는 진짜 전기 비용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태양광은 밤에는 안 되고 흐린 날 적게 나오니까 배터리도 있어야 되고 전기를 멀리 보내는 송전선도 있어야 하고 태양광이 안 나올 때를 대비한 백업 발전소도 있어야 되죠. 이거를 다 합친 비용이 이제 시스템 비용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패널 비용만 보면은 싸 보이지만 시스템 전체로 보면은 2배까지도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비용이 이 가스의 발전 비용인 메가와트 시당 55에서 85달러에 근접하는 시점이 에너지 전환의 정말 티핑 포인트지 않냐. 근데 지금 배터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간격은 계속 좁아지고 있겠죠. 이 티핑 포인트 가까워졌을 때 태양광 그 재생에너지 쪽이 되게 각광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서방의 원전 공급망 복원 속도입니다. 서방이 원전을 다시 짓겠다 선언하는 건 쉽지만 실제로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되살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고요. 이 속도가 SMR의 운명을 결정하겠죠. 공급망이 복원돼야지 부품 비용이 내려가고 또 부품 비용이 내려가야지 SMR이 경제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파워나 엑스에너지 같은 대표적인 프로젝트에서 실제 비용 데이터가 나오는 2, 3년이 판단의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중국의 에너지 기술 수출과 공급망 의존도입니다. 앞서 봤듯이 중국은 태양광 모듈의 75%, PV 웨이퍼의 거의 100%, 배터리 핵심 소재의 60에서 9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토류 가공도 91%가 중국입니다. 이게 왜 투자자한테 중요한 지표냐? 이 의존도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전환의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유지되면은 중국의 과잉 설비 덕에 태양광과 배터리 가격이 계속해서 낮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환은 빨라지지만 공급망 리스크도 좀 커지겠죠. 반대로 각국이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하면은 전환 비용이 올라가면서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데 공급망 리스크는 낮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 의존도의 방향성이 어디냐가 앞으로 이 시장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다섯 번째는 탄소 가격입니다.
탄소 가격은 쉽게 말해서 CO2를 내뿜는데 매기는 벌금이죠. 탄소세라고도 하고 배출권 거래 가격이라고도 하고요. 지금 전 세계 배출의 28%가 이런 탄소세 제도로 커버되어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은 꽤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면제랑 뭐 할인이랑 다 빼고 나면은 실제 기업이 내는 그런 탄소 가격은 평균적으로 1톤당 19달러밖에 안 됩니다. 이게 왜 핵심이냐? 이 가격이 결국 가스의 경제성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지금 가스가 싸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결국 CO2를 내뿜는 이 단가가 거의 공짜라서 그런 건데, 만약에 탄소 그 가격이 톤당 뭐 50달러, 톤당 100달러 이렇게 올라가면은 가스 발전 비용이 메가와트 시당 15에서 30달러 더 붙게 됩니다. 그러면은 태양광 플러스 저장과의 격차가 줄어들든지 아니면 역전될 수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탄소세가 정치적으로 후퇴를 한다. 그럼 가스의 경제적 우위가 더 오래 유지되고 전환은 그만큼 느려집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탄소 가격이 새 진영의 경쟁 구도를 결정하는 심판 같은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심판이 엄격하면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 유리하고, 관대하다? 그럼 가스에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국 투자자분들은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되는데요. 석유와 가스에 우리가 100% 수입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에너지 전환의 속도에 따라서 경제 구조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환이 빠르면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줄어서 유리하고, 느리면은 지정학 리스크에 계속 노출됩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 해운은 LNG 운반 수주에서, 그리고 2차 전지 사업은 중국 공급망 다변화에서 각각 구조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들을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은 좀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저도 오늘 이 다루는 영역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와 찾은 자료들과 공부한 걸 토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부 영화 석양의 무법자가 원제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인데, 에너지 세계에서는 좋은 놈만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태양광만으로는 밤에 전기가 안 나오고, 가스만 쓰면은 지구가 더워지고, 원자력은 경제성을 못 맞추고 있고, 그래서 이 세 진영 모두 필요하다는 거는 세 진영 모두 불편한 진실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95페이지짜리 보고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팩트를 조금 살펴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세 가지 다 조금 애매하구나, 요 정도가 사실은 결론이지 않냐 싶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지금부터 원자력에 투자해야겠다 이런 어떤 결론이 났으면은 속은 시원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한쪽을 사야 된다고 너무 편향되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그래도 여러 보고서 중에 조금 수치로 밸런스를 잡는 거를 한번 다뤄봤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